지진 대피소는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로 운동장 같은 데가 지진 대피소예요. 근데 이제 밤에 심야에 학교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화생방 경보하고 공습 경보 있죠. 네네. 지금 화생방 경보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도 대피소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냐면 지하예요. 근데 지진은 지하가 아니고 바뀌거든요. 근데 했을 때 테러나 전쟁 시에 지진과 동시에 복합 재난이라고 합니다. 지진과 동시에 화생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하로 가야 되느냐, 밖으로 가야 되느냐. 이러한 것도 지금 정부에서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거든요.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7년 전 이맘때였죠. 이제 경북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었고 그때 규모가 5.4. 우리나라 지진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어요. 가장 컸던 건 이제 경주 지진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회장님과 이제 지진 관련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당시 뉴스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학교 건물 외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흙먼지가 건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놀라 대피하는 학생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빗발칩니다. 와, 야, 이거 처음이야.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합니다. 진원의 깊이는 9km, 경주 지진 15km보다 얕아 지표면은 더 요동쳤습니다.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체감 위력은 경주 지진을 앞섰습니다. 이번 지진의 성격은 피파보다도 전형적으로 에스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자연지진의 성격을 파형을 통해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지진이 일어나기 7분 전 규모 2대의 지진이 두 차례나 감지됐습니다. 규모 5.4의 본진이 일어난 이후 저녁 7시 현재 18차례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수개월 동안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해 경주 지진과 비슷한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진 조기 경보를 경주 지진 때보다 8초 빠른 지진 발생 19초 만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회장님 당시 영상 보니까 또 그때 기억이 또 다시금 나는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이때 지진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뭐 뉴스 보고 또 아찔했던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지금 맹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주에서 1년 전에 여기서 또 한 번 지진이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상청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의 포항 바로 옆에 경주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훨씬 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많이 위험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과 1년 전에도 이제 인근 지역에서 큰 지진이 있었기 가장 큰 지진이었거든요. 5.4였고 1년 전에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5.8이었거든요. 근데 이 포항 지진이 나면서 지진 횟수가 100회 정도가 돼요. 지금 본진 있고 본진 전에 예진이 있거든요. 전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진, 그다음에 본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19년까지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경북 포항 지진의 지금 발생 시기를 보면 11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만 7년 전 14시 22분 32초에 규모 2.2 예진이죠. 이제 전진. 전에 발생하는 지진. 그다음에 22분 44초에 규모 또 2.6 점점 커지죠. 29분 31초에 이제 본진이 일어나거든요. 저 빨간색 글씨에. 규모 5.4. 근데 예를 들어서 본진이 5.4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보다 더 큰 지진이 나면은 저게 이제 또 예진이 돼 버립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는 가장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29분 31초, 본진 5.4. 그다음에 이제 여진 3.6 규모. 그다음에 또 49분 50초에 규모 4.3. 규모 4.3 지진도 본진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여진입니까? 여진으로 봐야죠. 저거는. 가장 큰 지진이 이제 5.4.
근데 이어진 중에서도 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4.3이니까요.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난 뒤에도 저 지진과 연관된 3.5도 그렇죠. 그 여진으로 분류가 된다는 그렇죠. 겁니까? 또 제일 밑에 2019년 2월 11일 있죠. 네. 이것도 여진으로 봅니다. 2년이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보통 2, 3년까지의 이제 지진을 여진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지진 내부의 어떤 역학적인 관련성이 2년, 3년까지 있으면은 여진으로 보거든요. 그 2, 3년 뒤에도 긴장을 그렇습니다. 늦출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총 아까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10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도 다 이제 통틀어서 종합하면 네. 그것도 2.0 이상의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깜짝 놀랐었고 뭐 불안함이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데 그래서 좀 우리 국민들도 지진 관련된 용어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진도와 규모인데 그렇습니다. 약간 이게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지금 이제 당연히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헷갈리는데 방송을 하는 기자들이나 이런 뭐 출판 기자들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진의 규모가 있고 진도가 있거든요. 이제 크기를 나타낼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규모하고 진도잖아요. 규모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뭐 화면에 뭐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림상에 보면은 네. 규모는 그 에너지의 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에너지가 농축이 돼 있었어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나옵니다. 저기 나오죠. 저 밑에. 저 지점에서 어떤 에너지가 농축이 돼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거든요. 네. 이게 어딘가는 이제 분출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 분출될 때, 저 지점에서 이제 분출되거든요. 될 때 에너지 양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렇죠. 규모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규모고. 규모죠. 그러면 이제 진도는 저 진원 있죠. 저 위치를 진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지하 밑에 있는 부분을. 그러면 저 진원이 아주 밑에, 예. 지구의 아주 밑에 있을 경우에는 지표면에서는 흔들림이 크지 않죠. 이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인해서 진도가 발생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진을 얘기할 때는 진도 얼마에, 규모 얼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가끔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진도 5.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진도 5.6 규모. 그건 틀린 거죠. 네, 틀린 거죠. 진도 네. 뭐 5에, 네. 진도 6에, 네. 플러스 뭐 규모 5.4. 네. 아니면 진도를 빼버리면 지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좀 헷갈리게 이렇게 기자 방송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와 진도는 다르다. 그러면 이 규모와 진도가 반드시 비례적인 관계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규모가 크더라도 진도는 작을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어. 왜 그러냐면 네.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지구 밑은 곳에 네. 아주 깊은 곳에 있으면 진도가 흔들림이 더 적죠.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면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멀죠. 네. 지표면이 낮더라도 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제 흔들림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진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도라는 게 인간이 느끼는 어떤 흔들림의 정도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규모보다는 어차피 우리에게 입는 피해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진도가 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진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지질학 개념에서는 얼마 많은 에너지가 지하에서 폭발이 됐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왜 규모에 이만큼 에너지가 폭발이 됐느냐. 이로 인해서 이제 원인이나 어떤 결과들을 찾는데 우리 국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규모보다는 정말 얼마나 흔들렸냐. 지금 내 위치에 있는 데서 그게 이제 중요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이제 진도가 중요한 건데 우리 기상청에서는 진도를 지금 12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죠. 네네. 근데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5에서 6 정도의 진도가 감지가 됐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규모를 나타내고 진도를 나타낼 때 이제 어떤 규격이 있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는 0에서 9까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규모 5.4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얘기를 합니다. 규모 5 하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규모 5.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첫째 자리까지요. 그다음에 진도는 말씀하신 대로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로마자로 표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규격화돼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에서 6단계까지가 이제 인데 화면에 이제 보면은 1등급에서 12단계까지 있죠. 왼쪽에 등급 로마자로. 여기 등급에서 이제 느끼는 정도가 저렇게 단다는 얘기죠. 5등급에서 6단계니까 V가 있고 V 옆에 있죠. 5, 6단계. 5단계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진다. 그다음에 6단계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벽에 석회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포항 지진의 그렇죠. 저거는 이제 일반적인 건데 5단계더라도 건물이 낙후돼 있거나 노후화돼 있으면은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2017년에 이건 포항 지진 얘기고 2016년 경주 지진의 경우는 규모 5.8이었어요. 규모 자체는 포항 지진보다는 컸지만 피해는 적었죠. 그게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진원 그렇죠. 문제였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얼마만한 깊이의 지진이 이제 폭발했냐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진원인데 진원의 깊이가 낮아요. 우리가 지표면에 있는 표시되는 거 포항의 어떤 위치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진앙이고 몇 미터 몇 킬로 밑에서 발생했냐는 진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를 보면은 지금 규모 5.4, 5.8인데요. 진원이 포항이 6.9km밖에 안 돼요. 지금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이 우측이죠. 오른쪽에 있는 포항 지진이 6.9km예요. 6.9km 밑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근데 경주 지진 왼쪽이죠. 경주 지진은 규모가 5.8이거든요. 근데 진원이 15km예요. 더 깊네요. 훨씬 깊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경주 지진이 훨씬 더 규모가 컸지만 피해는 포항 지진이 훨씬 더 컸다. 진도 등급 자체는 6으로 둘 다 같은데 그렇죠. 진원이 얕기 때문에 포항 지진이 더 피해가 컸던 거죠. 흔들림의 정도는 이제 같았습니다만은 진도상으로 봐도 지금 5 정도, 지금 6이죠. 가장 큰 진도였거든요. 6에도 상한치가 있고 하한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보면은 6은 흔들림의 정도는 비슷했다라고 보지만 포항 지진에서는 이제 하한치 상당히 이제 상한치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제 경주 지진보다 더 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진도가 있고 똑같은 뭐 규모, 진도, 뭐 진원이 똑같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지각의 토질의 구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포항에서 보면은 화강암이 아닌 석회암이었어요. 쌓여 있는 거 약했거든요. 약하다 보니까는 이제 힘이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화면에서 나타나거든요. 포항 지진에서 보면은 포항의 진원지 바로 위에 진앙이 되겠죠. 진앙지 위치가 우측 상단에 보면 진앙지가 지금 점으로 돼 있죠. 각 그림에 왼쪽에 지금 진앙지가 점으로 돼 있죠. 그 저기에 진앙, 저 밑에 이제 6.9km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저 주변 지역이 사람들이 사는 밀집도가 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네요. 포항이 저기 빨간 저 점에 가깝네요. 지금 사람들의 그 이제 도시가. 왼쪽에 보면 시내가. 옅은 파란색 있죠. 저게 이제 주택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모가 작은데도 사람의 밀집도가 많았고 토질이 약한 토질이었기 때문에 포항 지진이 훨씬 더 피해가 컸다. 왼쪽에 보면 경주 지진의 진앙지와 주변에 보면은 주거 주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도시였고 왼쪽은 시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더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포항 지진 때 한 100명 가까운 분이 또 부상을 좀 다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내진 설계 구조 이런 것들 건물 잘 지어야 할 텐데 일단은 이때 이 좀 지진에 견디지 않는 좀 건물들도 우리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한 저희 뉴스 영상이 있는데 그거 먼저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 규정이 처음 생긴 건 1988년, 그보다 6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건축물 698만 동 중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47만 동으로 내진 설계 비율은 7%가 안 됩니다. 건축법상 내진 설계를 하도록 정한 건축물 143만 동 중에선 67%가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아 건물 3동 중 2동은 지진의 무방비인 셈입니다. 경주 지진 이후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다음 달부터 2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화시켰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면 가로 세로로 촘촘히 박힌 철근이 서로를 지탱해 규모 6 이상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사실 뭐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가운데 학교의 내진 설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교 시설 2만 9천여 곳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6,800여 곳으로 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선생님 방금 뉴스 보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건물들의 내진 설계 수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지금 그 내진 설계가 지금 우리 지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낮다고 보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진 설계라는 그 용어가 1988년도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후에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또 5층 이하는 또 어떤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이 계속 바뀌거든요. 2015년은 바뀌고 2017년 바뀌고 가장 최근에서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2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2017년인가요? 17년이요. 이후에 정한 것들. 그다음에 1층이라도 13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17년 이전에 돼 있는 건물들은 건축주나 집주인이 내진 설계를 추가로 보강하지 않으면 이건 대책이 없는 것이거든요. 뭐 낮은 건물들, 뭐 빌라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그래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진 설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등급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법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인터넷에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를 검색을 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내가 있는 건물, 아파트면 몇 동까지 다 지정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내진 설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어떤 그 나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저기 나오거든요. 간편조회 서비스 결과입니다. 아, 저거군요. 내가 살고 있는 저의 집을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옵니다.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물입니다. 법령은 2009년 7월 19일 시행부터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하게 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는 건물이거든요. 그게 돼 있는 집에 산다라면 이제 지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주의하고 미리 좀 대피할 곳을 좀 알아둔다든지 대피할 수 있는 곳 말씀하신 대로 대피소가 어딘지 또 지진 났을 때 우리 가족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준비 사항들을 꼭 염두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진 행동 요령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진이 나게 되면 밖으로 일단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셨다가 또 금방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여진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인데 또 답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100회의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지진이 이제 본진이거든요. 이제 5.4고. 그러면 맨 처음에 지진이 발생하면 보통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면 뭐 몇 분 동안 하지 않거든요. 1분 이내예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근데 1분 이내에 지진이 발생이 된다면 건물이 무너진 것보다도 예진, 전진이 전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이제 집이 흔들리겠죠. 흔들리면 이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책상에 먼저 이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주로 가장 쉬운 곳이 내가 있는 곳, 여기에 책상 밑에 머리를 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분 정도만 참게 되면 지진이 멈추게 되거든요. 네. 그때 되면 이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피를 하고 있는데 언제 들어와야 되냐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뭐가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나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피를 할 때 꼭 해야 될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피를 할 때 휴대폰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죠. 또 휴대폰에 배터리를 하나 가져가면 되겠다. 뭐 충전기나. 왜냐하면 이게 가장 이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피를 하는데 특히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불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난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네, 위험하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흔들리다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다가 끼어가지고 작동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갇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단으로 이제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피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뉴스를 보고 괜찮다. 또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지진과 여진, 전진과 전진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집에 들어가서 어떤 물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어떤 뭐 상황을 본다든지 또 뉴스를 본다든지 또 집에 들어갔는데 다시 또 대피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정답이 없이 어떤 상황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아주 주변에가 소통을 하고요. 특히 네네. 이제 가족끼리 또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가족의 일부는 외출했었고 혼자 집에 있었다라고 하면 또 어느 외출해 있는 가족이 집에 들어올 때 상황을 모르잖아요. 뭐 휴대폰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에 이용을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지진이 났을 경우에 대피 장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소로 각각 정합니다. 그럼 내가 글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위험해서 못 간다면 두 번째 장소, 또 세 번째 장소 이런 식으로 가게 수 있는 이런 약속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요즘 네. 초고층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높은 층에 있는데 지진이 났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네. 계단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고층 건물을 하면은 30층 이상의 건물을 고층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고층 건물 말씀하셨잖아요. 네. 고층 건물 30층 이상의 건물은 고층 건물인데 그 중에서 50층 이상을 초고층 건물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50층 이상의 건물도 고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면 초고층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층 건물 30층 이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피난용 승강기 약간 이제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나 이 승강기는 어떤 승강기냐면 일반 승강기하고 다릅니다. 일반 엘리베이터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원이 오프가 돼 있어도 네. 전원이 안 들어와도 자체 자가 발전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또 더 일반 승강기보다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또 화재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불연 소재로 내부가 잘 돼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는 갇히는 게 두려운데 그러면 안에서도 그렇죠. 열기 쉽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이제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는 일반 승강기보다 훨씬 더 튼튼합니다.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카키사 말씀하신 대로 초고층, 내가 60층에 사는데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냐,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계단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피난용 승강기죠. 이걸 활용하면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중에서는 30층 넘는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파트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죠. 일반 큰 높은 건물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 이 건물에도 보면은
그 계단 옆에 또 다른 그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비상용. 이런 용도로 활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나면 네. 이 문자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긴급 재난 문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그렇습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급 재난 문자, 네. 긴급 재난 문자, 네. 안전 안내 문자 네. 이렇게 구분돼서 보내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자를 엄청 재난이나 무슨 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자를 수십 통, 수백 통 그동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위급 재난 문자인지 긴급 재난 문자인지 안전 재난 문자인지 잘 모르고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 정부에서나 각 지자체에서나 보낼 때 이 세 종류의 문자를 보냅니다. 가장 지금 위험할 때가 위급 재난 문자예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위험도가 좀 낮다라고 하면 긴급 재난 문자. 네. 가장 낮다면 안전 안내. 네. 문자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진이나 무슨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거의 안전 안제 문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그때 위급 재난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네. 지금 몇 년 전에 2022년도 울릉도 이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네. 그때 위급 재난 문자 휴대폰 아침에 왱 소리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뭐냐라고 막 대피도 하고 대피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었었죠. 이게 이제 위급 재난 문자입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문자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면 긴급 재난 문자와 안전 안내 문자는 소리가 안 나도록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위급 재난 문자는 불가능합니다. 이 무조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40데시벨 이상으로 울리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위급 재난 문자가 오게 되면 뭐 거의 바로 이제 대피소로 이제 피난을 가야 할 정도의 네. 위기 상황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 이런 대피 장소들을 많이 지정을 해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정만 해놓고 뭐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뉴스 영상 하나 더 준비해놨으니까 네. 그거 보고 나서 더 이야기를 해보죠. 네. 지진이 나면 이렇게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합니다. 간판이나 유리창 같은 낙하물이 없는 이런 공터 만여 곳이 지진 5개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데요. 잘 관리되고 있을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진 5개 대피 장소로 지정된 서울의 한 주차장. 100여 대의 차량이 이미 빼곡히 주차돼 지진이 나면 사람이 얼마나 대피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기 안산시의 또 다른 주차장. 이미 만차 상태로 5개 대피 장소 지정이 무색합니다. 차량이 표지판을 아예 가로막고 있어 대피소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심야 시간엔 어떨까? 대피소로 지정된 한 초등학교입니다. 밤이 되자 정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시간 이후엔 운동장을 아예 닫은 겁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도 밤 9시가 넘자 정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깁니다. 대피소로 지정된 학교는 지진이 나면 숙직자가 문을 열어주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대피소를 우후죽순 늘려가기보단 제 역할을 하도록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진 5개 대피 장소는 서울에만 1,500여 곳.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학교 운동장입니다. 현장 K 신현욱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진 대피소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네. 막상 가는데 문이 닫혀 있거나 네. 그렇다면 저 앞에서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진 대피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진 대피소는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로 운동장 같은 데가 지진 대피소예요. 그래서 이제 지진 대피소가 알 수 없으면 우리가 이제 재난안전 포털이나 안전 디딤돌 앱에서 보면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심야에 됐는데 학교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지금 뭐 방송에 나오지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냐면 지금 화생방 경보하고 공습 경보 있죠. 네네. 지금 화생방 경보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도 대피소가 있거든요. 정부에 지정해 준 곳이. 이건 어디냐면 지하예요. 다르네요. 그 지진 네, 완전히 대피소랑. 달라요. 지하. 근데 지진은 지하가 아니고 바뀌거든요. 그 냈을 때 테라나 전쟁 시에 지진과 동시에 복합 재난이라고 합니다. 지진과 동시에 화생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하로 가야 되느냐, 밖으로 가야 되느냐. 이러한 것도 지금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맥각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하는 것들이 지금 법으로 보면은 관리자가 좀 굉장히 느슨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위험 상황에서 네.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 가서 문이 닫혀 있다든지 가는데 어떤 건물이 있다든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정된 어떤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보완 설명을 좀 드립니다. 어떤 좀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정확히 좀 개선이 네. 되어야겠네요. 그 올해 10월 22일부터 좀 기준이 변경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네네. 지금 아까 2급 재난문자, 긴급 재난문자, 안전 재난문자 있지 않습니까? 이 발령된 기준이 전부 지진의 규모 기준이에요. 네. 규모 4 이상 되면은 뭐 전국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의 진앙지가 부산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디 강원도 같은 데서는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국에 다 문자가 발송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 20일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생 기준을 보면은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10월 20일 이전에는 규모 3 이상이면은 어떤 시도에다가 전부 다 발령을 했어요. 시도 네네.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에도 굉장히 먼 데 있잖아요. 경기도 네네네. 같은데. 경기도 북부 있는데 남부에서는 또 진도가 없었는데 문자를 받게 되는 거고 4 이상에는 전국 되는데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됐었냐면 지금 실제입니다. 작년도 11월 30일 날 경주에서 발생했는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때는 별로 지진이 크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일본에서 오이타현에서 우리나라 가깝잖아요. 거기서 6.4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네네. 국내 진동이 있었는데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지진의 문자 발송이 규모 기준이 아닌 진도 기준으로 반영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지진이 발생되면은 이제 그 전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문자에 따라서 안전에 행동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우리 동네에 맞는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